나라는 사람은 이제 끝이구나. 요양병원 창문 너머로 62살 선희는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자신을 병원에 버려두고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던 남편이 젊은 여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웃으며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요. 38회를 함께 산 남편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우고 가난할 때도 부자일 때도 곁을 지킨 남편이었죠. 하지만 그 남자는 아내가 뇌출혈로 쓰러진 후 간병은커녕 면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여자와 함께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8회 결혼 생활을 배신당한 한 여성의 충격적인 인생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복받은 이야기입니다. 구독하시면 복이 찾아오고 좋아요를 누르시면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오늘의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가 막 지난 시각, 선희는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바구니에는 남편이 좋아하는 고등어와 두부, 그리고 깻잎이 담겨 있었어요. 결혼한 지 38회, 그녀는 여전히 남편의 입맛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선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실에 놓인 남편의 구두가 평소와 다른 위치에 있었어요. 현관 바닥에는 본 적 없는 여자 구두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침실 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예감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장바구니를 천천히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복도를 지나 침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낯선 여자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죠. 선희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한 번에 돌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 시도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남편 재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선희보다 훨씬 젊어 보이는 여자가 있었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선희의 입에서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숨은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당황한 얼굴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자는 재빨리 옷을 챙겨 입으며 방을 나가려 했어요. 선희는 그 모습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선희야, 이건 말하지 마세요. 선희는 손을 들어 남편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마치 나뭇가지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38회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여자가 선희 옆을 지나쳐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미안해. 재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 귀찮다는 표정이 더 짙었어요. 마치 들키지 말았어야 할 일에 들킨 것이 불편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선희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동시에 온갖 생각이 마구 쏟아져 들어왔죠. 언제부터였을까? 얼마나 오래되었을까? 나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 38회 동안 나는 이 사람에게 무엇이었을까? 얼마나 됐어요? 선희는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
재호의 대답은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그는 옷을 챙겨 입으며 말했어요.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오늘은 밖에서 자고 올게. 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터지는 걸 느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재호는 선희를 지나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구두를 신으며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닫혔습니다. 남편의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지나 점점 멀어져 갔죠. 선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차가워지기만 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온몸의 힘이 다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결혼식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의 그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24세 그녀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었죠. 38회 동안 그 믿음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큰딸 지연이는 지금 35살, 작은 아들 지훈이는 31살이에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새벽부터 밤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울 때는 친정에서 돈을 빌려왔고 밤낮 없이 가게를 도왔죠. 재호가 은퇴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선희는 이제 우리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여행도 가고 손주들도 보며 조용히 늙어가면 되겠구나 싶었죠. 하지만 은퇴 후 재호는 점점 달라졌습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말수는 더 줄어들었어요. 선희가 말을 걸면 짜증 섞인 대답만 돌아왔죠. 처음에는 은퇴 후 적응이 어려워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때부터였나 봅니다. 그 여자를 만난 게 선희의 가슴이 다시 조여들었습니다. 숨을 쉬려고 하는데 공기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손으로 가슴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졌죠. 선희는 소파 팔걸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몸이 바닥으로 쓰러졌어요. 뺨이 차가운 마룻바닥에 닿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귀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물속에 잠긴 것처럼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졌죠. 이러다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무서웠어요. 동시에 이대로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아프지 않아도 되니까요. 지연아, 지훈아.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손주들의 웃는 얼굴도 보였어요. 그 순간 선희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살고 싶다는 본능이 작게나마 살아났죠. 하지만 몸은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왔어요. 어둠이 천천히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신문을 가지러 나왔다가 열린 현관문을 발견했습니다. 걱정이 된 아주머니가 안을 들여다봤고 거실 바닥에 쓰러진 선희를 발견했어요. 급히 구급차를 불렀죠.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뇌출혈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골든타임을 거의 놓칠 뻔했다고 했어요. 한두 시간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선희는 사흘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딸 지연이가 달려왔어요. 남편 재호에게도 연락이 갔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어디 계세요? 지연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간호사의 대답에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선희가 깨어난 건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병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죠. 엄마. 옆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쁨과 안도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선희는 딸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입이 제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천천히 하세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 빠는. 선희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출장 가셨대요. 거짓말인 게 분명했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거든요.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재호는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 팔다리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됐죠. 하지만 걷기는 아직 어려웠습니다. 의사는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지연은 집에서 모시겠다고 했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힘들어. 선희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연도 자기 가정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죠. 선희는 군산의 한 요양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병원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재활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걷기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몇 걸음도 떼기 힘들었죠. 하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선희는 휠체어를 타고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갈매기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그때였습니다. 주차장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선희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했어요.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재호였습니다. 선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남편이 왔구나. 자신을 보러 온 거구나. 그녀의 얼굴에 미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곧 굳어졌습니다. 조수석에서 여자가 내렸거든요. 그날 침실에서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뭔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재호는 여자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병원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을 감을 수도 고개를 돌릴 수도 없었어요. 마치 돌이 된 것처럼 그 자리에 굳어 있었죠.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점점 작아지더니 완전히 사라졌어요. 나라는 사람은. 선희의 입에서 작은 속삭임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맑고 푸르렀습니다. 갈매기들은 자유롭게 날아다녔어요. 하지만 선희의 세상은 그 순간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요. 그렇게 선희의 38회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석 달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이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여전히 불편했고 말도 조금 어눌했어요. 딸 지연은 매주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아들 지우는 외국에 있어서 올 수 없었어요. 영상통화로 얼굴을 보는 게 전부였죠.
남편 재호는 석 달 내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퇴원하시면 우리 집으로 가세요. 지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집으로 갈 거야. 무슨 집이요? 그 집에 아빠도 없는데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괜찮아. 엄마 혼자 살 수 있어. 사실 선희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 발로 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퇴원 날이 다가왔습니다. 지연은 그날 일이 있어서 올 수 없었어요. 선희는 혼자 퇴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주며 병원 현관까지 데려다 줬어요. 조심히 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간호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병원 앞에 택시가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걸어가 택시 뒷좌석에 올라탔어요. 작은 가방 하나가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어디로 가세요? 택시기사가 물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죠. 군산시 월명동으로 가주세요. 선희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 주소였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요양병원이 점점 멀어졌어요. 석 달 동안 머물렀던 곳이었지만 아쉬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바닷가를 지나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햇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갈매기들이 날아다녔어요. 선희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까? 남편은 있을까? 아니면 완전히 떠났을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더니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선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택시기사가 백미러로 선희를 봤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잠깐만. 멈춰주세요. 선희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차를 세우지 않았어요. 여기는 갓길도 없는데요. 조금만 가면 휴게소 나와요. 기사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선희는 가슴을 짚었어요. 숨이 가빠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죠. 제발 세워주세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기사는 계속 운전했어요. 오히려 속도를 냈습니다. 아이고 진짜. 휴게소까지만 참으세요. 짜증 섞인 말투였습니다. 선희는 창문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가 이마에 닿았어요.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1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선희는 이미 반쯤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손님 다 왔어요. 기사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선희는 축 늘어져 있었어요. 입가에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아니, 이게 무슨... 기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이 역력했어요. 그는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손님? 선희를 흔들어 봤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기사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휴게소라고 했지만 작은 정류장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도 거의 없었죠. 기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선희를 정류장 벤치에 내려놓았어요. 선희의 가방도 옆에 놓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사정이 있어서 중얼거리듯 말하고는 재빨리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한번 뒤를 돌아봤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점점 멀어져 갔죠.
선희는 벤치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의식은 거의 없었어요. 몸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어요. 선희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죠.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 사이 차 몇 대가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쓰러진 노인을 본 사람들은 그냥 술 취한 사람이려니 생각했어요. 5시가 넘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선희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호흡이 약해지고 있었죠.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규칙적인 발소리였어요. 낡은 운동화가 땅을 밟는 소리였죠. 어머나, 나이 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가씨, 괜찮소? 여자가 선희를 흔들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어요. 여자는 선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이런 큰일이네. 여자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선희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선희는 완전히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여자도 나이가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자, 힘내시게. 조금만 버티소. 여자는 선희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었어요. 한 발짝 한 발짝 힘겹게 옮겼습니다. 200~300m쯤 갔을까요?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바닷가 근처의 낡은 단층 집이었어요. 회색 시멘트 벽에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여자는 선희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방바닥에 조심스럽게 눕혔어요. 그리고는 이불을 꺼내 덮어줬습니다. 괜찮을 거요. 금방 나을 거라. 여자가 선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선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희미하게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이르는 훌쩍 넘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이 선희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죠. 할머니. 선희가 가까스로 속삭였습니다. 그래, 할망구지. 이제 깨어났구만. 여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물을 가져왔어요. 선희의 입에 조금씩 넣어줬습니다.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따뜻했어요. 선희는 그제야 자신이 살아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었어요. 피가 흐르고 있었죠. 고맙습니다. 선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 사람이 사람 돕는 거지. 여자가 선희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부드럽게 닦아줬어요. 저는 오말순이라고 하여. 아가씨 이름은 뭐요? 윤. 선희입니다. 선희라. 좋은 이름이네. 말순은 선희의 손을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선희에게는 세상 전부처럼 느껴졌어요. 3달 동안 그 누구도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이었어요. 하지만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죽음이 아니라 안도의 잠이었죠. 말수는 선희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만히 그녀를 지켜봤어요. 주름진 손으로 선희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살아남은 것도 복이요. 말순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복 지어야지. 창밖으로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작은 방 안에는 희미한 등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선희의 얼굴을 비췄어요.
선희는 꿈을 꾸었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가는 꿈이었어요. 어두웠고 춥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터널 끝에서 작은 빛이 보였어요. 그 빛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빛에 가까워질수록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괜찮을 거라고, 살아남았다고,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된다고 말하는 목소리였죠. 선희는 그 목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왔어요. 밖은 환했습니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어요. 노란 들꽃이 가득 피어 있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들꽃들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선희도 그 바람을 맞으며 섰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8해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죠. 선희는 꿈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진심으로 웃는 게.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지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말순이 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선희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무거웠지만 어제보다는 나았어요.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선희의 새로운 삶도 함께요. 말순의 집에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어요. 아침마다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짜고 시원한 바람이었죠. 말순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바다에 나가 조개를 줍고 미역을 캤어요. 돌아오면 6시 반쯤이었죠.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할머니,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말순은 손을 내저었어요. 아직 무리하면 안 돼. 좀 더 쉬게. 하지만 선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신세만 질 수는 없었어요. 열흘째 되던 날 선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말순이 잡아온 조개와 미역 그리고 몇 가지 채소가 있었습니다. 많지 않은 재료였어요. 하지만 선희의 눈에는 가능성이 보였죠. 도마를 꺼냈습니다. 칼을 잡았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괜찮았습니다. 38회 동안 매일 해온 일이었거든요. 물을 썰었습니다. 깍두기를 만들기로 했어요. 물을 네모나게 썰어 굵은 소금에 절였습니다. 고춧가루와 마늘, 생강을 다졌어요. 젓갈을 넣고 버무렸죠.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서로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얼마나 힘을 줘야 하는지 몸이 알고 있었어요. 선희는 조용히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죠. 오후 2시쯤 말순이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무슨 냄새요? 깍두기 만들었어요. 그리고 미역국도 끓였고요. 선희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말순은 부엌으로 들어가 깍두기를 봤어요.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는 깍두기였죠. 어머나, 이거 완전 맛있어 보이네. 말순이 한 조각 집어먹었습니다. 아삭 소리가 났어요.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식당에서 파는 것보다 나은데? 정말이에요? 선희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해주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남편은 한 번도 맛있다고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거짓말 안 해. 이거 팔아도 되겠어. 말순이 또 한 조각 먹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선희의 귀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팔다니. 자신이 만든 반찬을 팔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만들어 왔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족도 집도 없었어요. 스스로 살아가야 했죠. 할머니, 진짜 팔 수 있을까요? 선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수는 깍두기를 씹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이 마시면 동네 사람들 줄 설 거요.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할 수 있을까? 반찬을 만들어 팔 수 있을까? 62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떨리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부터 선희는 본격적으로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말순이 시장에서 재료를 사왔어요. 선희는 무생채,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시금치나물을 만들었습니다. 말순이 동네 사람들에게 돌렸어요. 처음에는 공짜로 나눠줬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말순이 어디서 이런 반찬을 구했어? 식당 반찬보다 훨씬 맛있네. 더 없어? 돈 주고 살게. 사흘 후 말순이 봉투에 돈을 담아 돌아왔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있었어요. 선희야, 이거 내 거야. 말순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선희는 그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평생 남편 손에서 생활비를 받아왔습니다. 자신이 번 돈은 처음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10만 원이라는 돈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달랐어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할머니. 선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말수는 선희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뭐가 고마워. 내 실력이제. 그날부터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반찬을 사갔고 그 옆집도 주문했어요. 입소문이 빠르게 퍼졌죠. 일주일 후 선희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가게를 열기로요. 말순의 집 앞 작은 공간을 빌렸습니다. 한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낡은 테이블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죠. 선희는 손수 간판을 만들었습니다. 나무판에 매직으로 글씨를 썼어요.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삐뚤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썼어요. 들꽃 반찬. 간판을 다 쓰고 나서 선희는 한참을 그 글자를 바라봤습니다. 들꽃. 발표도 다시 피어나는 꽃. 자신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게를 연 첫날이었습니다. 아침 7시 선희는 문을 열었어요. 테이블 위에 반찬통을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깍두기, 무생채,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그리고 김치까지요. 할 수 있을까? 선희는 긴장했습니다. 손을 꼭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9시쯤 첫 손님이 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기가 그 반찬집이에요? 네, 맞아요. 선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깍두기랑 멸치볶음 주세요.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선희는 정성껏 반찬을 담았어요. 깨끗이 씻은 통에 가득 담아줬습니다. 3,000원입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5,000원을 내밀었어요. 거스름돈은 됐어요. 맛있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밥을 2공기나 먹었어요. 그 말에 선희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밥상을 행복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인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희는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돌아갔어요. 그날 오후까지 7명이 찾아왔습니다. 만들어 놓은 반찬이 거의 다 팔렸어요.
선희는 빈 통들을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짜 다 팔렸네요. 혼잣말처럼 나온 말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기쁨과 감격이 동시에 밀려왔죠. 저녁 말순과 함께 저녁밥을 먹었습니다. 선희가 번 돈으로 고기를 사왔어요. 삼겹살을 구워 먹었습니다. 축하해, 선희야. 말순이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선희도 잔을 들었어요. 두 잔이 부딪혔습니다. 맑은 소리가 났죠. 할머니 덕분이에요. 정말요? 아니요. 다 내 실력이제. 나는 길만 열어줬을 뿐이고. 말순이 선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겹쳤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글썽였어요. 그럼 당연하지. 넌 강한 사람이요. 저는 강하지 않아요. 약하고 무능해요. 아니요. 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강한 거요. 쓰러졌다 일어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고. 선희는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석 달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슬픔과 기쁨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선희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선희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그렇게 있어줬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들꽃 반찬은 이제 마을의 작은 명물이 되었어요. 손님이 늘어나 하루에 20명 넘게 찾아왔습니다. 선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재료를 손질하고 반찬을 만들었어요. 손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어느 날 중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녀가 왔습니다. 수줍은 표정으로 가게 앞에 섰어요. 저기요, 김치 하나만 주세요. 그래, 잠깐만. 선희가 김치를 담으며 물었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는 길이니? 네. 엄마가 아파서 제가 반찬 사오라고 하셨어요. 소녀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선희는 김치 외에 멸치볶음과 시금치나물도 함께 담았어요. 이건 서비스야. 엄마한테 가져가. 네. 돈을. 괜찮아. 아픈 엄마 있으면 힘들지. 잘 먹고 힘내. 선희가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소녀가 환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소녀가 인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선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거울을 봤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늙고 주름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죽어있던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를 긍정하는 말이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밝은 달이었어요. 바다 위로 달빛이 비쳤습니다. 선희는 그 달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겨울이 길어도 봄은 온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도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아주 작은 봄이지만요. 들꽃 반찬을 연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곳이 되었어요. 선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저녁 6시까지 일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말순과 함께 저녁을 먹고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과거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선희는 손님인 줄 알고 환하게 웃으며 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 말이 끊겼습니다. 문 앞에 딸 지연이 서 있었어요.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체중도 많이 빠진 것 같았죠. 엄마.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여기 계셨어요. 찾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지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선희는 앞치마를 꽉 쥐었어요. 손이 떨렸죠. 미안해. 연락을 못해서.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잖아요. 지연이 한 걸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선희가 알던 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아빠를 그렇게 버리고 여기서 이러고 계셨어요? 버린 게 아니야. 엄마는. 그럼 뭐예요? 아빠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가게 밖에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선희는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지연아, 일단 앉아. 이야기하자. 앉기 싫어요. 엄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화가 난 것인지 슬픈 것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선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의 외도를 말해야 할까? 자신이 버려진 이야기를 해야 할까?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맨날 아빠 탓만 했잖아요.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잔소리하고 아빠가 피곤하다고 하면 화내고 저는 다 봤어요. 선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구나. 38회 동안 가정을 지키느라 애쓴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잔소리하는 엄마로만 보였구나. 그게 아니야, 지연아. 그럼 뭐예요? 말해봐요. 지연이 다가왔습니다. 선희의 앞에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희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다른 여자와 있던 모습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사실을, 그 모든 배신을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말하면 지연이 아파할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질 거예요. 선희는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 혼자 있고 싶어서 가족을 버려요? 저는요, 저도 엄마 필요해요.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들어왔어요. 진짜 이기적이에요, 엄마는. 맨날 희생했다고 고생했다고 하면서 정작 가족은 생각 안 해요. 그 말이 선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이기적.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는데 딸의 눈에는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였구나. 선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지연은 그런 어머니를 내려다봤어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표정이었죠. 미안하다는 말로 다 돼요? 엄마, 진짜. 지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그녀는 돌아서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 갈게요.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지연아, 잠깐만. 선희가 손을 뻗었지만 지연은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어요. 선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잊고 있었습니다. 아니, 잊으려 했어요. 자신에게 가족이 있다는 걸, 그 가족에게 자신이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새로운 삶에 취해 있었던 거죠.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의 말을 곱씹었어요. 이기적.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걸까?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걸까?
선희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반찬을 만들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물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났죠.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마음이 더 아팠으니까요. 말순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선희를 봤습니다. 무슨 일 있냐? 아니에요, 괜찮아요.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짜가 아니었어요. 말순도 알고 있었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보슬비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강해졌죠.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내렸어요.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뛰어갔습니다. 3시쯤이었을까요?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옷이 다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신발도 푹 젖어 있었죠. 지연은 문 앞에 서서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얼굴이 온통 젖어 있었거든요. 선희는 얼른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지연에게 건넸어요. 이것 좀 닦아. 옷이 다 젖었네. 엄마, 아빠가. 지연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한참을 입을 벌린 채 서 있다가 다시 말했어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있는 거 봤어요.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제 우연히 길에서 봤어요. 아빠가 어떤 여자 손을 잡고 걷고 있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불렀는데 못 들은 척하고 가더라고요. 저는 아빠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지연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고 있었죠. 선희는 그런 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았구나. 오해가 풀렸구나.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딸이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선희는 천천히 지연 옆에 앉았습니다. 젖은 앞치마를 꽉 쥐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왜 그냥 참았어요? 왜 혼자 다 견뎠어요?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선희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아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 내가 아플 것 같았어. 그게 더 무서웠어.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선희도 울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엄마 마음도 모르고. 지연이 선희의 품에 안겼습니다. 선희는 딸을 꼭 안아줬어요. 젖은 옷이 서로에게 닿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심하게 말한 거. 괜찮아. 다 괜찮아. 선희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지연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선희도 함께 울었죠.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천둥 소리가 들렸어요. 번개가 쳤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은 고요했어요. 한참 후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어요.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몰라. 엄마도 잘 모르겠어. 선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뭐. 엄마는 강해요. 아니야. 엄마도 무섭고 힘들어. 선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살아야 하잖아. 우리.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비는 저녁까지 내렸습니다. 선희는 지연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줬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 반찬 정말 맛있어요. 지연이 깍두기를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손님들이 많이 오죠? 응. 요즘은 하루에 30명쯤 와. 대단해요, 엄마. 지연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존경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선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도 가끔 와도 돼요? 도와드릴게요. 그래, 언제든지 와. 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저녁 7시 비가 그쳤습니다. 지연은 돌아가야 했어요.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또 올게요. 조심히 가. 선희가 딸을 문 앞까지 배웅했습니다. 지연이 돌아서다가 다시 어머니를 안았어요. 사랑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지연아. 지연이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선희는 그 뒷모습이 안 보일 때까지 지켜봤어요. 비 온 뒤라 공기가 맑았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선희는 그 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고민했는데 용서는 자격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안아주는 거였죠. 선희는 가게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반찬을 만들어야 했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는 딸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생각에 미소 지었어요. 지연과 화해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매주 토요일마다 가게에 찾아왔어요. 손주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8살 민준이와 5살 서연이었죠. 할머니, 깍두기 맛있어요. 민준이가 깍두기를 우적우적 씹으며 말했습니다. 선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많이 먹어.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서연이는 선희의 치마를 붙잡고 따라다녔습니다. 할머니가 반찬 만드는 걸 신기하게 쳐다봤어요. 할머니, 나도 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우리 서연이도 나중에 배우면 돼. 선희는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게 이렇게 소중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이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가게에 들어왔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지연이 봉투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선희는 손을 닫고 다가갔어요. 무슨 서류니? 법원에서 왔어요. 집으로. 선희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소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출금 미상환으로 인한 채무 이행 청구. 금액은 5천만 원이었어요. 채권자는 선희가 모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선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빠가 빌린 돈이에요. 엄마 명의로. 뭐라고? 선희는 다시 서류를 봤습니다. 분명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도장도 찍혀 있었죠.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아봤어요. 작년에 아빠가 엄마 도장을 몰래 가져가서 보증을 섰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집도 이중으로 대출을 받았고 아빠 명의 카드빚도 3천만 원이래요. 선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전부 합쳐서 얼마나 되는데? 거의 억대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희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왜 이런 짓을? 그 여자 때문이래요. 지연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서였어요. 제가 아빠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매달 200만 원씩 그 여자한테 보냈더라고요. 3년 동안이요.
선희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3년이면 36개월, 200만 원씩이면 7,200만 원, 거의 8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세요? 그 여자 카페 차려줬대요. 강남에.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제가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알아봤어요. 그 여자는 35살이고 이혼한 사람이에요. 아빠를 완전히 이용한 거예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38회 동안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어요. 엄마가 쓰러진 것도 그날 그 여자랑 있는 걸 봐서 그런 거잖아요. 지연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아빠는 엄마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그 여자한테 돈을 보냈어요. 단 한 번도 엄마를 찾아오지 않으면서요. 선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 그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허무함이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니? 아빠요? 그 여자한테 쫓겨났대요. 돈이 떨어지니까요. 지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지금은 고시원에 산대요. 제가 찾아갔는데 완전 초라하더라고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빚은 엄마가 갚아야지.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명의니까 엄마 책임이야. 말도 안 돼요. 엄마가 빌린 것도 아닌데. 그래도 법적으로는 엄마 책임이잖아. 선희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엄마, 아직도 아빠를 감싸는 거예요? 감싸는 게 아니야. 선희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내 인생이었구나 하고. 엄마, 화내고 원망하면 뭐하니? 그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럼 내가 변해야지.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엄마는 이제 엄마 힘으로 살 거야.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거고.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쳐봤어요. 5천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들꽃 반찬으로는 언제 갚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주부터 선희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반찬 종류를 늘렸어요. 아침 3시 반에 일어나 저녁 8시까지 일했습니다. 말순이 걱정했습니다. 선희야, 너무 무리하지 마. 몸 상한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제 건강해요. 선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몸이 너무 아파서 잠들기 힘들었어요. 손가락 관절이 퉁퉁 부었습니다. 허리도 아팠죠.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지연이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우리 아파트 단지에서 반찬 배달해 줄 수 있어요? 배달? 네, 제가 단지 맘카페에 홍보했어요. 벌써 30명이 주문하겠대요.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30명이면 큰 돈이었어요. 진짜니? 네, 진짜요. 엄마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희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웠습니다. 고마워, 지연아.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 이렇게 강한 엄마를 둬서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그날 오후 선희는 혼자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재호에 대해서요. 미워해야 할까? 원망해야 할까? 하지만 그런 감정은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슬픔이 있었어요. 38해가 거짓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변했겠죠.
사람은 변하니까요. 선희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어요. 지연이 주머니에서 발견해서 준 거였죠. 사진 속의 재호는 젊고 멋있었습니다. 자신도 예뻤어요. 두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죠. 우리 정말 사랑했었나요? 선희가 사진을 향해 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사진이 손 안에서 흔들렸습니다. 이제는 중요하지 않네요. 선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 다시 넣었어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선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거였어요. 원망의 무게를 내려놓는 것. 그게 용서였죠. 아직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나는 살아갈 거예요.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어도, 빚이 있어도, 늙었어도 나는 살아갈 거예요. 파도가 대답하듯 밀려왔습니다. 선희의 발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돌아가는 길, 선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연이 서 있었어요. 혼자 걷고 있었어요? 응. 생각 좀 하려고. 무슨 생각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앞으로 어떻게 살지. 지연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바다를 바라봤어요. 엄마, 원망해도 괜찮아요.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를 원망하니까 엄마도 그래도 돼요. 지연아. 선희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원망은 너를 더 아프게 할 뿐이야. 그래도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야.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웠습니다. 원망하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계속 남아. 평생 널 괴롭히지. 그럼 너만 손해야. 지연은 침묵했습니다. 한참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정말 강해요. 아니야. 엄마도 약해. 그냥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용서, 아직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진짜로 자유로워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됩니다.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빚을 갚아가고 그렇게 살다 보면 언젠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선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빚을 안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밤 9시까지 일했어요. 지연의 도움으로 아파트 단지 배달도 시작했습니다. 주문이 점점 늘어났죠. 한 달에 200만 원씩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손은 더 거칠어졌고 허리는 더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11월 중순이었습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어요. 아침 바람이 칼날처럼 매서웠습니다. 선희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가게 문을 열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가게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천천히 다가오는 발소리였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죠. 선희는 김치를 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재호였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재호는 선희를 보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굽어 있었어요. 한때 당당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선희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손에 든 국자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났죠. 나, 좀. 재호가 한 걸음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선희는 그제야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뺨이 푹 꺼져 있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어요. 입술은 터서 피가 말라붙어 있었죠. 6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재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고개를 더 숙였어요. 창피한 것 같았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워해야 할까? 쫓아내야 할까? 아니면 불쌍히 여겨야 할까? 감정들이 뒤엉켰어요. 나 좀 살려줘. 재호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제발 밥 한 끼만. 선희의 가슴이 조였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의 남편이었을까? 38회를 함께 산 사람이었을까? 그때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우연히 들른 참이었죠. 엄마, 오늘 재료가. 지연이 재호를 봤습니다. 얼굴이 싹 굳어졌어요. 아빠. 재호는 고개를 들어 딸을 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연아, 엄마한테서 떨어져요. 지연이 재호와 선희 사이에 섰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염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명의로 빚 만들고 다른 여자한테 돈 퍼주고 엄마가 쓰러졌는데도 찾아오지 않은 게 어쩔 수 없었다고요? 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나가요. 지금 당장. 지연이 재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재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힘도 없는 것 같았죠. 지연아. 선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나도. 엄마. 들어오라고 해. 선희는 재호를 바라봤습니다.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이 뭘 했는데요? 알아. 다 알아. 선희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천천히 재호에게 다가갔어요. 들어와. 재호는 선희를 올려다봤습니다. 눈에는 감사함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다.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쪽 방을 가리켰어요. 저기 앉아 있어. 밥 줄게. 재호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어요. 선희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지연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저 사람 쫓아내야 해요. 배가 고프대. 그게 중요해요? 엄마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요. 선희는 밥을 퍼서 상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반찬도 몇 가지 담았죠. 지연아, 엄마 말 잘 들어. 선희가 딸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 사람은 이제 엄마 남편이 아니야. 그냥 불쌍한 사람일 뿐이야. 무슨 말이에요? 밥 먹이고 보낼 거야. 그게 끝이야. 선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괜찮아. 이제는. 선희가 상을 들고 방으로 갔습니다.
재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선희는 상을 그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 고맙다. 재호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어요. 입에 넣었죠. 그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선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은 아니었습니다. 먼 곳에서 누군가 아파하는 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재호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웠어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선희야, 미안해. 재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그래. 선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나 정말 잘못했어. 돌이킬 수 있다면 이제 됐어. 선희가 재호의 말을 끊었습니다. 밥 다 먹었으면 나가. 재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나갈 곳이 없어.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선희의 목소리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당신이 만든 인생이잖아. 당신이 책임져. 선희야, 나한테 기대지 마.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선희는 밖에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재호의 옆에 놓았어요. 씻고 가. 목욕탕 가서. 재호는 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게 내 마지막 밥이야. 선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 먹었으면 이제 가. 다시는 오지 마. 선희야, 제발. 가. 선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재호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뒤를 돌아봤죠. 용서해 줄 수 없니? 선희는 재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용서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거야. 당신을 위한 게 아니야. 무슨 뜻이야? 당신을 원망하면 내가 힘들어. 그래서 용서하는 거야. 하지만 그게 당신을 다시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야. 재호는 선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재호는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연이 달려왔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선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뭔가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 정말 끝났구나. 선희가 중얼거렸습니다. 38회가 진짜 끝났어. 지연은 어머니를 꼭 안아줬습니다. 선희는 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선희는 혼자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파도가 세차게 밀려왔습니다. 재호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무릎 꿇던 모습, 우는 모습, 떠나던 뒷모습.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했죠.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할 수는 없었어요. 그게 선희가 찾은 답이었습니다. 바람이 더 세게 불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았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떴어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를 반복했습니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움직임이었어요. 삶도 그런 거겠죠. 아픔이 왔다가 가고 기쁨이 왔다가 가고. 선희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3시에 일어나야 했어요. 반찬을 만들어야 했죠.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빚도 갚아야 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선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딸이 있었고, 손주들이 있었고, 말순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신이요. 선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호를 보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새벽 3시에 일어나 일했어요. 반찬 주문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50개 넘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제호를 보내고 나서 뭔가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12월 첫째 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바닷가에 쌓였습니다. 선희는 창문을 열고 눈을 바라봤어요. 아름다웠죠. 오후 2시쯤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윤선혜 씨 맞으십니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차분하고 정중한 톤이었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군산시립병원 응급실 담당 의사입니다. 한재호 씨와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 선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아내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한재호 씨가 길에서 쓰러져서 저희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지갑에서 명함을 찾았는데 거기 이 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선희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떻게 된 건가요? 폐렴이 심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영양실조도 심하고요. 일단 입원 조치를 했는데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선희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말순이 선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가봐. 할머니. 후회하지 않으려면 가봐야지. 마지막이니까. 말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에게 전화했습니다. 함께 병원으로 갔어요. 택시를 타고 30분을 달렸습니다. 선희의 가슴은 계속 빠르게 뛰었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재호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선희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재호의 얼굴을 봤어요. 더 말라 있었습니다. 뺨은 완전히 꺼졌고 눈은 깊이 함몰되어 있었어요.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폐렴이 심해서 호흡이 힘든 상황이고요. 얼마나?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나요? 글쎄요. 길어야 2, 3일.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입원비는 제가 낼게요. 환자분을 중환자실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주세요. 재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선희와 지연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았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숨쉬기가 힘들었죠.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10분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선희는 혼자 들어갔습니다. 재호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죠. 선희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재호의 손을 봤어요. 뼈만 남은 손이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한때 이 손이 자신의 손을 잡았었죠. 결혼식 날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이사할 때, 그 모든 순간에 이 손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얼음처럼 차가웠죠. 여보, 작게 불렀습니다. 재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선희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희야.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귀를 가까이 댔어요. 왔구나. 응, 왔어. 선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재호가 말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정말 미안해. 알아. 선희가 재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 알아. 나 정말 바보같이 살았어. 재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기침이 나왔어요. 몸이 심하게 떨렸죠. 쉬어. 말하지 마. 아니야. 해야 해. 재호가 힘을 내어 말했습니다. 너는 좋은 사람이었어. 나만 나쁜 놈이었지. 그런 말하지 마. 미안해. 용서해줘. 재호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선희의 손을 꼭 쥐었어요. 제발 용서해줘. 선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슬픔이었을까요? 선희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놓아줘야 한다는 것. 용서할게. 선희가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당신도, 나도, 이제 편해지자. 재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편히 가요. 선희가 재호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어요. 재호는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작지만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사랑했어.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사랑했어요. 과거형이었습니다. 선희도 재호도 그걸 알았어요.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선희는 일어났어요. 재호의 손을 놓았습니다. 또 올게. 응. 재호가 눈을 감았습니다. 선희는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그날 밤 선희는 병원 근처 여관에서 잤습니다. 지연과 함께요.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새웠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재호 씨가 방금 돌아가셨습니다. 선희는 전화를 들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갈게요. 중환자실로 갔습니다. 재호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선희는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했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죠. 이제 편해졌죠? 선희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편해질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슬퍼서 우는 건지 후련해서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마 둘 다였을 겁니다. 고생 많았어요. 선희가 재호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는 쉬어요. 지연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봤어요. 울음을 터뜨렸죠. 아빠. 선희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어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어요. 지연과 지훈,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전부였죠. 사흘 후 장례를 마쳤습니다. 재호는 화장되어 납골당에 안치되었어요. 선희는 납골당 앞에 섰습니다. 재호의 사진이 보였어요.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선희가 사진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우리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었어요. 원망은 안 할게요. 그것도 다 인생이었으니까. 선희는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저는 저대로 살게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군산으로 돌아왔습니다. 들꽃 반찬 가게 앞에 섰어요. 낡은 간판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말순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왔구나. 네, 할머니. 힘들었지? 조금요. 근데 이상해요. 선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마음이 편해요. 정말로. 말순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용서요. 진짜 용서는 편안함을 주는 거지. 이제 알았어요. 선희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살리는 거였어요. 그래, 맞아. 말순이 선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요. 완전히.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속 무거운 짐이 다 사라진 것 같았어요. 오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선희는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김치와 된장, 그리고 여러 반찬 냄새였죠.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도마를 꺼내고 칼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시작이요. 선희는 물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리듬감 있게 움직였어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갔어요. 모든 걸 새하얗게 만들었죠. 새로운 시작처럼요. 재호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봄이었어요. 바닷가에 유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63이 되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죠. 들꽃 반찬은 이제 작은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도움으로 사무실을 얻었어요. 10평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깨끗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죠. 들꽃 반찬 사회적 협동조합. 선희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죠. 사무실 안에는 6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선희처럼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55살 박영숙은 남편에게 폭력을 당하다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61살 김순자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가족에게 버림받았어요. 48살 이미경은 이혼 후 홀로 2아이를 키우고 있었죠. 선희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함께 반찬을 만들었어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갔죠. 선희 씨, 오늘 주문이 115개 들어왔어요. 영숙이 주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들 고생 많네요. 오늘도 힘내봅시다. 네, 대표님. 여자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희는 여전히 대표라는 호칭이 어색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 손주들을 데리고 왔어요. 민준이는 이제 9살, 서연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선희는 손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서연이 보고 싶었어. 저도요. 할머니 오늘 뭐 만들어요? 오늘은 잡채 만들어. 서연이도 도와줄래? 네. 서연이가 신이 나서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선희는 손녀의 앞치마를 묶어주며 행복을 느꼈어요. 지연이 선희 옆에 섰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시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협동조합을 우수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했대요. 선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네, 다음 주에 시상식이 있대요. 엄마가 나가서 상 받으셔야 해요. 선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상을 받다니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 지연아.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엄마가 해낸 거예요. 두 사람은 꼭 안았습니다. 일주일 후 시청 강당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선희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었어요. 지연이 사준 옷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시장이 상장과 상금을 건넸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수상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2년 전만 해도 죽고 싶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선희를 주목했어요. 남편의 배신과 빚 때문에 절망했었죠. 하지만 한 분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선희는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말순이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선희를 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그분이 가르쳐 주셨어요. 살아남은 것도 복이고 이제부터 복을 지으면 된다고요. 선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처럼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꼭 옵니다. 들꽃은 밟혀도 다시 핍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선희는 눈물을 닦으며 무대를 내려왔어요. 말순이 선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잘했어, 우리 선희. 할머니, 내가 뭐 한 게 있어. 다 내가 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혼자 바닷가로 갔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선희는 신발을 벗고 모래 위를 걸었어요. 차가운 바닷물이 발을 적셨죠. 2년 전을 생각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던 날, 병원에 쓰러지던 날, 택시에서 버려지던 날, 그 모든 순간이 떠올랐어요. 정말 많이 왔네요. 혼잣말이었습니다. 선희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아팠죠. 하지만 버텼습니다. 하루하루 악착같이 버텨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상을 받고 사람들을 도우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고마워요. 선희가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날 살려줘서, 날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선희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지연과 손주들이 오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계셨네요. 응, 잠깐 바람 쐬러. 민준이와 서연이가 달려왔습니다. 선희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저기 조개 껍데기 있어요. 서연이가 모래 위를 가리켰습니다. 선희는 손녀와 함께 조개 껍데기를 주었어요. 할머니, 이거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다. 선희는 조개 껍데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깨진 조개 껍데기였어요. 하지만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죠. 자신 같았습니다. 깨지고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빛나고 있는 조개 껍데기처럼요. 할머니는 대단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왜? 할머니는 할머니 힘으로 가게도 만들고 사람들도 도와주잖아요. 선희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이도 나중에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어. 정말요? 그럼 포기하지 않으면 다 할 수 있어. 지연이 어머니 옆에 섰습니다. 함께 석양을 바라봤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응, 행복해.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힘들지만 행복해. 이상하지? 아니에요. 이해해요. 지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제 영웅이에요. 선희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손주들도 함께 안았어요. 네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선희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뇌졸중 환자들을 위한 재활 요리 교실이었어요. 일주일에 2번 병원을 방문해 환자들과 함께 간단한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하던 환자들이 점점 나아졌습니다. 손을 움직이고 재료를 썰고 음식을 만드는 과정이 재활에 도움이 되었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한 환자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선희는 그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선희는 빚을 거의 다 갚았어요. 1년 반만이었습니다. 마지막 100만 원을 은행에 입금하던 날, 선희는 통장을 보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정말 해냈어요. 그날 저녁 선희는 말순과 함께 바닷가에 앉았습니다.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할머니, 전 정말 운이 좋았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잘한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를 만난 게 행운이었어요. 선희가 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넌 원래 강한 사람이었어.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지. 말순이 선희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이제 내 길을 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면서. 네, 할머니.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달이었습니다. 할머니, 겨울이 길어도 봄은 결국 오더라고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들꽃은 밟혀도 다시 핀다고요. 그래, 맞아. 넌 진짜 들꽃 같은 사람이여. 말순이 웃었습니다. 몇 달 후 가을이 왔습니다. 선희는 이제 20명의 직원과 함께 일했어요. 협동조합은 계속 성장했습니다. 어느 날 선희는 옛날 살던 아파트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차를 세우고 아파트를 올려다봤어요. 2년 전 이곳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습니다. 배신도, 절망도, 고통도. 하지만 그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어요. 고마워요. 선희가 아파트를 향해 말했습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테니까. 차를 돌려 군산으로 향했습니다. 바닷가가 있는 곳, 말순이 있는 곳, 들꽃 반찬이 있는 곳으로요. 저녁 무렵 도착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선희는 차에서 내려 바닷가로 걸어갔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선희의 발을 적셨어요. 차가웠지만 기분 좋았습니다. 나는 살아있어요. 바다를 향해 말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냈어요. 그리고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선희의 옷자락이 펄럭였어요. 감사해요. 모든 것에. 선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살아있다는 것, 숨쉬고 있다는 것, 그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뒤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집에 가요. 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돌아보니 지연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응, 가자.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집으로 향했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별들이 길을 밝혀주었어요. 선희는 그 별빛 아래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절망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기도 해요. 자신처럼요. 죽고 싶었던 62살의 여자가 이제는
2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어요. 들꽃처럼요. 밟혀도 꺾여도 다시 피어나는 들꽃처럼. 선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행복한 미소였죠. 겨울이 길어도 봄은 결국 옵니다. 들꽃은 밟혀도 다시 핍니다. 그리고 선희는 다시 핀 들꽃이었습니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결국 옵니다. 들꽃은 밟혀도 다시 핍니다. 이것은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62살, 38회를 함께한 남편에게 배신당하고 뇌출혈로 쓰러지고 길거리에 버려진 여성의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났고 다시 걸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어요. 윤선이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어촌 할머니 오말순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섰어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죠. 딸과 화해했고 진실을 마주했고 용서를 배웠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어요. 남편 한재호가 무릎 꿇고 찾아왔을 때 선희는 마지막 밥을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재호가 세상을 떠날 때 선희는 진심으로 용서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1년 후 선희는 사회적 협동조합 대표가 되었습니다. 20명의 직원과 함께 일하며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어요. 빚을 다 갚았고 상도 받았고 재활 요리 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희가 행복하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것은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배신에서 용서로, 죽음에서 삶으로 나아간 한 사람의 여정이에요. 누구에게나 겨울은 옵니다. 추위가 뼈를 내고 어둠이 길게 이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겨울이 끝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들꽃은 다시 핍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밟혀도 다시 필 수 있습니다. 선희처럼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라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도 들꽃처럼 강한 사람이니까요.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 반드시요.